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7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 그 중에서도 7번 마르크스주의의 영광과 종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학의 역할. 첫째로 마르크스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은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허용한 유일한 철학이었다는 점에서 지배적이었으며, 둘째로 이 철학적 교설은 정치적, 사회적 실천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배적이었다. 하나의 철학에서 발생하고 그 철학에 근거한 운동이 이처럼 거대한 힘을 행사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전체 사상적 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 철학. 이는 다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뉜다. 2. 정치 경제학, 경제 이론. 3.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이론과 전술. 그렇지만 철학은 세 구성 성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설의 토대이며 전체를 결합시키는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철학은 인식론이나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세계관의 총체이다. 여기서 이 세계관이란 인간의 현 존재, 아니 존재 일반에 대한 전체적 해석을 뜻한다. 세계관이란 해석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을 모색적 내지 탐색적 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토대에 기초한 완결적이고 궁극적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견해, 즉 교조를 뜻한다. 도구마. 철학이 인간과 인류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마르크스 주의자들만큼 높이 평가한 경우는 지금까지 분명 없었다. 2. 물질 개념과 유물론.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다소 성급하게 그 철학적 기초인 유물론을 공박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및 후일 마르크스주의 철학 정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레닌이 그들의 사상을 전개할 무렵에는 물질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물질은 데모크리투스가 생각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원자, 즉 전체의 자연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 침투할 수도 없는 분리변의 궁극적 요소라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발전한 물리학에서는 그러한 표상이 점차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우리는 원자가 훨씬 더 미세한 소립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의 대부분은 텅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질. 물질이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에 따르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물질이란 다의적이고 우리에게 거의 파악되지 않는 것이며 에너지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비판자들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르크스식의 유물론을 교조적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지난 1세기 동안 자연과학이 거둔 인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이다. 레닌과 레닌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물질이란 객관적 실제를 지칭하기 위한 철학적 범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 개념은 원래의 물질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그리고 훨씬 더 신축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간접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운동은 물질의 본질에 속한다. 운동이 없이는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이는 운동도 없다. 여기서 운동이란 모든 종류의 변화를 뜻한다. 즉 운동은 예컨대 공간 내 물체의 장소 변화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전자적, 화학적, 생리학적, 사회적 과정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물질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무한성이다. 이러한 무한성은 공간적 의미뿐 아니라 시간적 의미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즉 세계는 시간적 시초가 없고 종말도 없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현대의 우주이론과 갈등을 빚는다. 현대의 우주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태초 폭발이란 형태로 시초를 가지며 저온 종말,
엔트로피의 법칙의 형태로 종언을 맞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공간과 시간을 물질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존재 방식으로 파악하며 이 점에서 칸트의 견해와 철저하게 대립한다. 그 밖에도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존재 방식이므로 세계 바깥의 신, 즉 공간과 시간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란 허무맹랑한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거치는 변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주 내에는 질적으로 상이한 공간 요소와 시간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전체 물질적 세계, 즉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전체 세계는 통일성을 이룬다. 마르크스주의가 이런 태제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오늘날 방대한 우주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는 자연과학도 통일적 법칙성을 지닌 완벽한 물질적 통일성의 가설을 반박할 만한 징후는 아직까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유물론적이다. 1. 존재자, 다시 말해 물질은 객관적 실체, 즉 인식하는 의식과 무관한 실체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식론적 실제론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니콜라이 하르트만과 같은 형이사학자의 견해와도 어떤 공통점을 갖는다. 이 지금까지 서술한 넓은 의미에서의 물질은 존재적으로, 즉 존재론적으로 고찰했을 때 단연 1차적인 것이다. 흔히 정신이라 불리는 것은 물질이 인간 의식 내에 반영된 것에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물질에 종속된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면 존재와 의식의 관계 문제는 모든 철학, 특히 모든 근대 철학의 근본 문제이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의식은 물질의 산물이자 기능이며 속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의식 능력은 원활하게 기능하는 특정 종류의 신경계통을 지닌 유기적 생명체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의식이란 물질, 즉 뇌라는 물질의 산물이다. 다음으로 레닌에 의하면 의식 작용 과정과 사유하는 두뇌의 생리적 화학적 과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일적 과정이다. 이 통일적 과정의 내적 상태, 말하자면 내면이 바로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다. 3. 변증법적 유물론. 물질의 본질에 속하는 운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의 방향을 취한다. 운동은 낮은 질서에 속하는 현상에서 점점 더 높은 질서와 복잡성을 지닌 현상으로 이행한다. 즉 운동은 무생명의 물질로부터 생명체의 생성으로 진행되며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고도의 생명 형태에서는 사회적 과정 및 이와 결부된 의식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변증법은 물질의 발전 과정에서 앞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 즉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출현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이러한 비약은 존재론적 잉여 가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변증법적 비약은 양질 전하의 태제와 결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운동하고 변화하므로 존재자의 속성도 변하기 마련이며 이 변화는 우선 양의 변화란 방식으로 일어난다. 스탈리는 변증법적 방법의 기본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 1. 모든 현상 사이의 일반적 연관성. 2. 자연과 사회에서의 운동과 발전. 3. 양질 전하로서의 발전. 4. 대립물의 투쟁으로서의 발전. 그러면 대립물의 투쟁이란 무엇인가? 물질 바깥에는 물질의 운동을 야기할 만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운동은 언제나 자기 운동이다. 여기서 잠깐 해겔의 사상을 상기해보자. 그의 사상에서도 세계 과정은 자기 운동이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세계 정신의 운동이다. 세계 정신의 운동은 모든 실정적인 것, 정립된 것, 즉 모든 존재자가 자신의 모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부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세계 과정은 세계 정신이 아닌 물질의 자기 운동이며 따라서 변증법적 발전을 추동하는 모순은 물질 자체의 내재에 있다. 그런데 모순이란 엄격히 보자면 논리적 개념이며 흔히 상충하는 두 가지 진술은 모순 관계에 있다고 표현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대립 관계만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순이란
물질적 존재자들에서 대립된 속성들이 현존한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견인과 반발, 긍정과 부정, 동화와 이화는 그런 모순의 예이다. 일체의 존재자는 자신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모순은 갈등의 형태를 취하면서 해결로 나아간다. 그 결과 존재자는 어떤 새로운 것으로 변하며 이때 과거의 것은 사멸되는 동시에 보존된다. 물론 이 새로운 것 역시 부정 법칙에 따라 내적 모순에 의해 분열되며 다시금 새로운 무엇으로 이행한다. 이러한 발전 이론과 관련해서 마르크스 주의는 인과성의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특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 같은 현대 물리학의 성과의 측면에서도 그런 과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우연에도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긴 했지만 인과율의 철저한 타당성을 끝까지 고수했다. 변증법을 논하는 과정에서는 필연과 자유의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 해겔의 경우와 유사하게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도 자유란 의식된 필연성이다. 모든 사건은 필연적으로, 즉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한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 법칙이 작용하게 만들 수 있다. 자유란 근본적으로 사티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극히 완만한 속도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학설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 발전의 법칙을 자연 법칙만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야 자유를 향하는 결정적 일부를 내릴 수 있다. 사유 과정이 현실의 발전 과정과 실제로 합치하며 따라서 우리가 오류로 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어지는 답이 바로 실천이다. 다시 말해 인식의 토대는 물질과의 실천적 교류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인식은 인간의 실천적 활동, 즉 노동의 전개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실천은 이미 해겔에 의해 인간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으로 안주된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실천은 인식의 목표이다. 사역사적 유물론. 호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전체 사회적 과정의 실제적 토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상부 구조가 세워진다. 상부 구조에는 첫째로 토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정치적, 법적 상부 구조가 있으며 둘째로는 철학과 학문, 예술, 도덕, 종교의 형태를 취하는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가 있다. 모든 형식의 상부 구조는 토대에 의해 규정되며 경제적 기본 구조의 반영물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의 종속은 정치적 상부 구조의 종속처럼 직접적이지는 않다. 이데올로기적 상부 구조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기초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법적 체계를 매개해서 간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레닌은 이른바 수정주의자들의 논박, 특히 역사 발전은 어차피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인데 혁명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는 반문의 측면에서 인간의식의 결정적 역할을 단호하게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 필연성이란 저절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프롤레타리아 전위대가 주도하는 전투적 의식적 노력을 요구한다. 더욱이 레닌의 설명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의식을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외부로부터 그런 의식을 이식받아야 한다.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시민계급 출신이었다. 이런 견해를 계승한 스탈린은 상부구조의 변혁적 창조적 역할을 다시금 강조했다. 유물론의 철학적 근본 태제에 의하면 일체의 의식과 이데올로기는 유일하게 실제적이며 자립적인 물질의 반사작용이나 산물 혹은 반응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도대체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상부구조는 어디에서 사회 발전과 함께 규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를 얻는 것인가? 만약 전체 상부구조가 토대의 반영물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경제학적으로 고쳐졌을 때 전적으로 계급 투쟁의 역사일 뿐이라면 인류는 지금까지 계급에 제약된 이데올로기만을 양산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마르크스주의 발생 이전에 나온 모든 정신적 산물은 계급에 제약된 이데올로기라고 가정해야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덕 체계들이 주목할 만한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비판 지점이죠. 또 지난 시대의 위대한 예술적 창조물들, 예컨대 그리스 조상이나 고딕 성당, 셰익스피어 희곡, 베토벤의 교향곡은 계급적 제약을 가진 것이고 미래에 등장할 사회주의적 인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세계의 여러 종교와 그 교리, 도덕적 규약은 철저히 계급의 구속을 받는 것인가. 부르주아족 학문들은 계급적 색안경에 의해 왜곡된 학문을 지나지 않는 것인가. 언어와 같은 보편적 현상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스탈린은 이런 견해를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상부 구조에 속하지 않는 보편적 사회 현상이다. 언어는 오히려 생산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따라서 계급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어는 또한 상부 구조의 비약적 변증법적 결정 과정을 겪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는 연속성을 갖고서 발전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레닌은 도덕이 계급투쟁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초기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도덕을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원리와 동일시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도덕과 정면으로 대치시켰던 반면에 1961년 소련 공산당 강령에서는 인류의 가장 기초적 보편적 도덕 규범은 인민 대중이 수천 년 동안 사회적 예속과 도덕적 압박에 저항하면서 발전시킨 것이기에 사회주의적 도덕의 요구와 합치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발견된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모든 시대에는 도덕적 악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면서 그 유효성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그런 예술작품이란 인민 대중의 꿈과 동경의 표현이라는 방식의 설명을 택한다. 예술이나 도덕은 계급투쟁의 방편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되거나 왜곡돼 있고 계급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야 순수하고 완전하게 전개된다. 하지만 종교란 존재가 의식에 잘못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급 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종교는 종국적으로 환영임이 입증되어 사면하고 만다. 물론 모든 종교는 사회 경제적 토대를 반영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척치계급의 종교인가? 오히려 피척치자의 종교가 아닌가? 원래 기독교는 노예와 천민, 억압받고 척치당하는 자의 종교였다. 이 종교는 피억압자에 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임박한 최후 심판에 대한 기대를 품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는 점차 새롭게 해석되었다. 중세에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반영하게 되었다. 왕과 귀족을 정점에 둔 현세의 위계 질서는 신과 수호천사, 천사의 무리를 정점에 두는 천상의 위계 질서와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자본주의 시대에 기독교는 프랑스 혁명을 선도한 무신론자들로부터 최초의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척치계급은 종교를 피척치자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삼았고 의도적으로 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만들었다. 사회주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종교적 의식의 사회경제적 뿌리는 사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제국주의적 세력에 의해 포위된 탓에 그 인민이 여전히 생을 즐길 수 없다는 데 있다. 과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듯하다. 객관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인식의 철학적 해석은 논쟁거리가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해석이란 드물지 않게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 5. 비판적 사회철학. 게오르그 루카치. 문학 이론, 미학 이론도 커다란 영향을 남겼다고 해요. 루카치. 마르크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사상가, 즉 인간이란 세계 바깥의 웅크린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마르크스의 인식을 진지하게 다루는 사상가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를 단순히 신봉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다루는 모든 사상가들은 비판적 사회철학자라 부를 수 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비판적 사회철학은 흔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설을 가리키며 이 학설은 사회의 비판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이 사조의 원조 내지 창시자이자 주요 대표자로 우리는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 사조에는 하버마스와 허버트 마르쿠제도 포함된다. 자,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도어 아도르노,
그리고 비판적 사회 철학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상에서 공통적 특징 5가지. 1. 마르크스와의 기본적 연관 및 해결도 나오고요.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 2. 변증법적 방법. 3. 사유의 비판적 색채. 4. 이론적 사유와 실천적 행위를 결합하려는 시도. 5. 희망이나 기대 혹은 변혁의 목표라는 의미에서 미래와의 연관성.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허버트 마르쿠제 나오고요. 미르겐 하버마스도 나오네요. 이거 구체적인 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나오고, 6. 마르크스주의와의 결별. 실패의 원인은 이미 그 학설, 그 철학이 배티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계사의 미래. 마르크스주의가 왜 실패했는가? 마르크스 철학이 세계사의 미래 사건에 관해 절대적 확신을 갖고서 예언하려는 시도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세계 사건의 미래적 과정을 애초부터 규정하는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칼 포퍼가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밖에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유물이었던 모든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사회적 소유 아래 두는 것은 결국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는 경제 운용이 경영자로부터 관료 집단의 손으로 넘어감을 뜻한다. 복잡한 현대의 국민 경제는 거대한 규모의 관료 집단을 필요로 하며 이 집단은 개별 자본가들보다 더 심한 무력감을 노동자에게 선사한다. 이래서 망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점을 언급하면서 이 논리를 끝맺도록 하겠다. 1.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라는 말은 마르크스에서 시작된 사상적, 정치적 조류를 가리키며 이런 조류의 대변자들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린다. 하지만 원래 이 2가지 용어는 이 집단이 스스로에게 붙인 명칭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명칭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진영과 논쟁하는 가운데 마르크스 진영을 폄하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 말들은 욕설에 가까웠다. 마르크스 자신도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아주 서서히 마르크스 진영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러한 가치 전도는 언어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2.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역사에서 거대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결코 철학자로 머물고자 하지 않았으며 철학 체계를 세우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과학이자 서예학 그리고 역사학으로 이해했다. 마르크스의 신념에 따르면 철학이란 그가 선전하는 혁명이 완수되자마자 사멸할 운명이 있는 것이었다. 과학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 사상은 부분적으로는 수용되고 부분적으로는 변형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거부되고 부정되었다. 현실적 발전 과정에서 이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한 일파인 공산주의 진영에 의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고 공산주의가 정권을 장악한 지역에서는 교조로 자리 잡았다. 3.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고 한 세기 반이 지났어도 공산주의의 궁극적 승리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마르크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상당히 두드러진 영향을 남겼다. 마르크스는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적 풍토, 즉 일반적 의식 세계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남겼기에 마르크스주의라는 명칭을 들으면 심히 불쾌하게 여길 사상가와 일반인들 역시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에 물들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